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리고 김정희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뭐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무슨 입학사정관 취임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 정도 드리고 아마 마지막에 랩업은 우리 강필성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초반에 소개하고 이런 것만 제가 좀 하고 저는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대를 알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3회인가요? 예, 3회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다른 일정이 좀 많으신가? 오늘 창의 공감 시간이긴 한데 보통은 어, 보통보다 조금 적게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마 계속 뭐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오늘 다른 일들이 있으신가? 너무 적게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강사님께 제가 좀 죄송스럽네요. 그 참. 예. 근데 어, 여러분들 조금 소통을 위해서 강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 캠을 좀 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수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캠을 안 켜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 모신 강사님은 전문가 특강 강사님은 음,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시스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벤처스에서 경영전략본부장 상무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시게 될 주제는 핀테크 왜 과학인가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자체가 사실은 그 벤처스라고 이렇게 우리 스타트업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IT 쪽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뭐 이렇게 좀 벤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뭐 여러 젊은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 좀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그리고 서포트하고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시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하나은행 계열사에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그 핀테크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금융 쪽의 그 이제 IT 분야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과학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의 그 우리 전문가 특강, 그다음에 오픈소스 특강의 일환으로서 오늘 좋은 분, 훌륭하신 분 모시고 강의하는 거니까요. 저랑은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모셨던 상사십니다. 그리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형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유익한 강의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질문도 많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IT 쪽에 있다라고 해서 항상 개발자, 나는 개발자만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개발자를 한다라고 해도 내가 뭐 중공업의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의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산업 도메인 쪽으로 가실 수가 있는 뭐 아직은 이젠 그 패스가 딱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 금융 쪽의 개발자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캠을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강사님이신 황보 현우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보현우입니다. 오늘 충청권의 명문사학인 선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김중익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 발표 자료를 띄워놓고 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핀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그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와 그 알파고가 등장한 2016년 이후 최근의 트렌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 경제가 어떻게 중요성을 가지게 됐는지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데이터 기반 벤처 기업들이 중요하고 유명한지를 살펴보고요. 기업 가치가 그 10 빌리언 달러, 즉 10조 원이 넘는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데크콘 기업들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데이터 기반 국내 유니콘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그 데이터 기반 그 전문 벤처 기업들을 살짝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강조하는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그 유통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장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면 그 이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약 10년 전부터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과제에서 흔히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은 1분, 즉 단 60초 동안에 인터넷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유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마다 그 1억 9천만 통의 이메일이 발송되고요. 1,900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단 60초 동안에 구글에서는 410만 건의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유튜브에서는 약 470만 건의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이는 인터넷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유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은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를 보면 역시 그 그림의 원의 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바이두의 순서입니다. 1위인 구글과 2위인 유튜브가 사실 한 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구글, 그리고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빅데이터 시대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잘 아신 바와 같이 발륨,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버라이어티,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벨라시티, 데이터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베라시티, 진실성을 가진 정말 중요한 데이터의 비율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약 40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이는 15년 전인 2005년과 대비해서 300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 제타바이트라고 하면 사실 잘 감이 오지 않는데요. 이 제타바이트라는 숫자는 2의 70승이고요. 여러분들이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로 사용하는 1테라바이트의 약 10억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마다 2,500조 바이트의 데이터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문자나 숫자 형태를 띈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가 이미지, 음성, 동영상의 경우를 가진 경우가 많죠. 저만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상당수의 정보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문자나 숫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그리고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자동차를 살펴보면 100개 이상의 센서를 부착한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센서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은 빠른 무선 통신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데이터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업무 시간에는 쓸데없는 스팸 메일들, 그리고 카톡 메신저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과다의 시대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만을 취합하고 거기서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이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핀테크를 비롯한 데이터의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란 통계, 데이터 마이닝, 미래 예측, 텍스트 분석, 그리고 최적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근거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분석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됩니다. 먼저 치안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범인을 잡는 것이 경찰력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범죄자를 빨리 잡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의 발생을 어떻게 예측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학생분들 중에는 이 영화를 본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김정혁 교수님이나 강필성 교수님 같은 분, 제 또래 그리고 더 윗세대 분은 아마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2002년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무렵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제작을 하고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54년 워싱턴을 배경으로 해서 예지자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살인사건을 미리 예측하고 탐 크루즈가 이런 예측에 근거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는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서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예지 능력을 갖춘 3명의 점쟁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1984라는 소설에서 언급했던 빅 브라더라는 감시사회가 실제로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도시에서 사람이 발길이 닿는 어디든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도 있지만요. 범죄자를 색출하고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슈어런스, 보험 분야입니다.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차량의 가격에다가 보장 옵션, 운전자의 나이라든지 과거에 사고를 냈는지, 그리고 교통 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사들은 더 정확한 사고율 예측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김정욱 교수님이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온보드 다이아그노틱스라는 OBD라는 그러니까 그 차량에 설치된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운전자의 성향과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OBD 센서를 통해서 급가속이라든지 급정거, 급회전, 끼어들기 같은 운전 습관은 물론 운전 중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지 아니면 담배를 태우는지 아니면 운전 중에 화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운전자의 행동들이 모두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되고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기업의 사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12년새에 그 바늘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 찾지 않는 유니클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유통기업들은 재고가 많이 남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인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비록 출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상품일지라도 수요를 예측해서 판매 초기에 판매량이 앞으로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재고가 많이 남을 거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할인을 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한국은 사실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넓은 미국에서는 이런 유니클로 같은 상품별로 가격을 최적화하는 사례를 넘어서 지역별로 그리고 점포별로 가격 최적화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 SPA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자라가 있습니다. 자라는 그 스페인에서 시작을 했던 스파 브랜드이지만은 미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선진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시즌 전에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최적의 물량만을 생산하고 시즌 중에 다시 판매량 추이를 분석해서 과감한 그 상품별, 지역별 할인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또 자라는 물류 최적화를 통해서 창고 비용과 매장 임대 비용을 절감하고 원가 대비 판매 관리비를 줄여서 수익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한 금융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를 분실했다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분실할 경우에 고객센터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는 14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이 면책이 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했는지 혹시 모르고 있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부정사용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를 잊어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로 신용카드 사용을 대부분의 금액을 쇼핑에 사용하고 있는 50대 주부의 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주로 그러니까 뭐 집 앞에 있는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1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정사용 방지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알람을 보내줍니다. 이런 경우에 신용카드 담당자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유자인 50대 주부에게 정말 당신이 술집에서 100만 원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은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와 더불어서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주운 사람을 포함을 해서 훔친 사람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내용뿐만 아니라 이상한 거래를 탐지한다거나 아니면 나라 간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부분들과 같이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를 낸다라고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뛰어든 사람의 사고 내역, 그리고 입원 내역, 치료 내역 등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은 일부러 보험 사기를 내는 사람이다,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적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 탐지에도 데이터 분석이 큰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금융 분야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운용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용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월급을 모아서 아니면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를 통해 재테크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위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대부분 작게는 연간 0.5%에서 많게는 연간 3%에 이르기까지 펀드의 운용 수수료를 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용 수수료가, 펀드의 운용 수수료가 소위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진 펀드 매니저들의 수입의 밑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펀드 매니저들의 영역이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는 펀드 매니저의 절반을 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이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투자 알고리즘,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이 운용 성과는 사람이, 전문가가 하는 운용 성과에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의 운용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할 경우는 2% 정도가 되는데 로보 어드바이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운용을 할 경우에는 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수익률에 있어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매년 복리로 쌓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3년, 10년 지나면 이 차이가 엄청나고요. 또 투자금이 클 경우에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펀드 매니저의 일들을 인공지능에 근거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개인의 투자 성향, 내가 은퇴에 가까운
아니면 은퇴자에서 투자금을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젊은 사람이어서 조금 더 리스키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국내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해외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업종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처럼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직접 고객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료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갈 경우에 의사들이 질병의 유형을 진단을 해서 처방을 제공합니다. 제가 방금 기침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침을 할 경우에 이거는 계절성 독감입니다라고 하면 계절성 독감에 따른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사를 맞고 어떤 약을 복용을 하세요라고 처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한테는 동일한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룰 기반의 처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화된 질병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질병에 걸렸었는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는 코가 아파서 왔고요. 1년 전에는 후두염이 있었고, 이런 과거의 질병이네요. 그리고 가족력,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어머니가 어떤 부위에 암이 있으셨네요. 이런 가족력, 그리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인화된 처방이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함에 따라서 헬스케어 산업은 과거에는 치료 중심에서 진단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정밀 의료와 예방 맞춤 의료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은 휴대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여러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뭐 미핏이라든지 아니면 핏빛 같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뭐 여러분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쓰든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폰을 쓰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앱들이 건강 관리하는 앱들이 깔려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상당히 좋은 앱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3,000보를 걸어서 실제 여러분의 운동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10,000보 이상을 걸어서 충분한 걸음걸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혈압 상태는 어떤지, 체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휴대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혈압과 체온을 측정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주요 사인인 심장마비가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들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은 제일 처음에 봤던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그러니까 주요 주가 지수인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변천을 반세기 간격으로 50년 간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1917년이라고 나와 있는 100년 이전에는 그림에서 보시면 US 스틸이라든지 AT&T 같은 제조라든지 유틸리티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높은 시가총액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50년 이전인 1967년의 리스트를 보면은요, 그 2012년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해서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그 이스트만 코닥을 세 번째 리스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명성이 예전만 못한 IBM이라든지 제너럴 모터스의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자리를 데이터 기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그 자리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상위 기업의 명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식음료를 파는 기업들하고 GE라든지 노키아, 포드 같은 전자라든지 자동차 기업이 상당히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데이터 기반의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가 식음료, 전자, 자동차 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CB인사이트라고 해서 매달 업데이트해서 집계하는 그 유니콘 기업의 리스트입니다. 제가 그 작년 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 평가액이 $1 빌리언,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조 원이 좀 더 넘는 그 상장이 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을 의미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 기업이 4개가 있고요. 중국 기업이 4개, 싱가포르 기업이 1개, 인도 기업이 1개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틱톡, 틱톡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진르터우 티아오, 그리고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 그리고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쿠아이쇼우, 그리고 드론 기업인 DJI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 기업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라든지 작년에 상장을 했죠. 숙박 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스트라이프, 게임 회사인 에픽게임즈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 4개, 미국 4개, 뭐 기타 국가 2개씩 있는데 이 상위 기업 10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강의의 주제인 데이터 경제에 주목을 하고 데이터 과학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 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지에 게재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데이터 경제에 기반한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를 채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원유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겁니다. 이제 빅데이터,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시기를 축소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10년간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다면 최근 5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그러니까 저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한테는 2016년 3월이 잊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또 한국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만디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인공지능에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바둑에서 세계 최고 수인 이세돌 구단을 이긴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인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겠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모든 사람이 느끼게 했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건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워드 클라우드는요, 작년 말에 전문가들이 선정한 2020년을 지배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더스트리 4.0 같은 단어들이 보이고요. AI,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어널러틱스 같은 키워드가 2020년을 지배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Analytics of Things, 즉 AOT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AOT라는 용어는 사물 인터넷을 의미하는 IoT, Internet of Things의 빅데이터 어널러틱스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이 AOT는 다른 말로 Analytics 3.0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3.0이라고 하면 과거에 1.0, 2.0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러틱스 1.0의 시대는 우리가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정형 데이터를 분석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어널러틱스 2.0 시대는 앞에서 설명했던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쌓이는,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해진 빅데이터의 시대,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10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1년과 앞으로 미래, 앞으로는 어널러틱스 3.0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널러틱스 3.0이라면 빅데이터의 시대와 비교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된 사물들, 현상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AOT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의 일터인 공장과 사무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평상시에 방문하는 상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분석, 데이터 경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널러틱스 3.0의 시대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급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사용이 어려웠던 고급 분석 방법론들, 이러한 고급 분석 방법론들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전공한 사람들만의 영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컴퓨팅 파워의 발전, 그리고 분석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급 분석 기능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분석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정말 큰 데이터들이 다양한 센서에 의해서 수집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분석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사장님들 그리고 C레벨들 임원들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뭐 3일, 일주일을 줬다면은 이제는 10분, 20분 내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이 그러니까 실시간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이루어졌던 특징들이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의 경제는 스마트 홈,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카, 스마트 시티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 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살펴보면은요, 30년 전에 김정욱 교수님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집에서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일러의 연탄이 꺼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탄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탄 보일러를 쓰는 집은 거의 없죠. 여러분 대부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각 방마다 아마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보일러가 꺼지고 켜집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 온도를 18도로 맞춰 놓으면, 아니면 22도로 맞춰 놓으면 그 22도보다 올라가면 보일러가 꺼지고 더 내려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이 아마 여러분 집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이동 상황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미리 보일러가 난방을 꺼줍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절감을 해서 그 난방료나 냉방료를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비우기 전에 미리 보일러를 꺼준다면은 난방비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아니면 겨울철에 집에 도착을 해서 그 보일러를 켠다거나 아니면 그 에어컨을 켠다면 상당히 덥거나 추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나 이동 상황을 미리 분석할 수 있다면 도착 전에 미리 집을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 스마트 홈은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이라든지 공조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조명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센서 기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지난 20년을 살펴본다면요, 그 과거에 오프라인 그 유통이 그 오프라인 상점에서 고객들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동시켰던 전자상거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산다면 그러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인터넷 아니면 요즘에는 모바일로 물건을 대부분 주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그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들을 더 많이 구매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제는 다시 오프라인 상점들이 스마트화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리테일 세팅이라는 그 기술과 하드웨어들로 무장한 스마트 상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의류 매장의 예를 든다면 가상 피팅이 적용이 된 스마트 거울이라든지 위치 감지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옷걸이, 그리고 사용자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쇼윈도우와 진열장 선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일반 매장으로 보급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공장 또한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혁신의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가 하는 공장 자동화, 아니면 불량률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식스시그마를 활용한 품질 관리, 로봇 사용들이 과거의 공장 혁신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기반한 제조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또한 더 이상 단순한 내연기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동차는 각종 센서로 중무장한 내연기관이기보다는 전자제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량 고장에 대한 예지 정비, 그러니까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이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또한 데이터 경제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리고 도시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들, 건물들이 센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까지의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살펴봤다면, 이제 이러한 트렌드와 기술들 실제로 구현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데이터 기반 기업들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서 사업 모델을 설계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화면 우측에 나와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이제 데이터가 바로 돈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즉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63조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8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54 트릴리언 달러 해서 약 한 1,7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800조, 1,700조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어제 기준으로 한국 최고의 기업인, 그리고 우리 상장 기업 중에서 대략 한 25%에서 30%의 가치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인 484조 원과 비교해서 약 3배 또는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 삼성전자보다 3, 4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또 아마존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 아까 1,800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한 개 기업의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장인 한국거래소 KRX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기업 가치인 약 1.63 트릴리언 달러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 다 합쳐서 아마존 정도 하나의 기업하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아마존,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들의 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들이자 세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최고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학교에 계셨어요.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스탠포드나 MIT나 하버드나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지만 상당수의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 미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이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임원부터 일반인까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일상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소위 마케팅 사관학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P&G, 그러니까 프록터 앤 갬블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에 보면은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P&G에서 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실시간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CEO가 현재보다 제품의 가격을 10% 낮추면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지? 라고 질문을 하면 과거에는 담당 임원이 이거를 분석을 해서 다음 주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팀이나 실무자한테 가서 3일의 시간을 줄 테니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이거를 분석해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시간 분석 도구에 따라서 회의 시스템의 그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즉석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 담당 임원이 클릭 한 번 하면 10% 가격 낮추면은 매출액이 5% 증가해요, 15% 증가해요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실무자에게 시켜서 다음 주까지 보고하겠습니다라는 임원의 답변이 이제는 옛날 멘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우측에서 보시는 그 버추얼 월이라든지 아마존 고 같은 무인 매장이 한국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센서로 감지되고 분석되는 데이터 분석의 일상화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기능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 데이터 분석의 기능은 무슨 일이 일어났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는 Descriptive Analytics, 기술적 분석이 과거의 주류였다면 이제는 이 사건이 왜 발생했지라고 하는 Diagnostic Analytics, 진단 분석,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려주는 Predictive Analytics, 예측 분석이 현재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물어본다면 CEO나 임원들은 그래서 어쨌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데이터 분석이 해야 되는 일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방향성이 Prescriptive Analytics, 처방적 분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서 UPS라는 물류 기업에서 오라이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처방적 분석을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UPS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지도라든지 화물 그리고 운행 기록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택배를 배송하는 기사들이 어떤 경로로 가야지 가장 연료비를 절감을 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걸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행 거리를 8,500마일을 단축시키고 840만 갤런이라는 연료비를 절감했다라는 이런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UPS의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분석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데이터 분석이 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성공했던 기업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기반 비상장 벤처기업들 중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은 2012년도에 설립된 중국의 진루타오티아오입니다. 이 기업은 AI 기반 뉴스 추천 시스템 그리고 틱톡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기업 가치가 무려 1,400억 달러, 우리로 치면 160조 원에 달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 서비스는 2012년도에 출시한 맞춤형 뉴스 서비스인 진루타오티아오, 그리고 2016년에 출시한 15초짜리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사용자가 읽었던 뉴스의 종류라든지 매체, 분야, 읽는 시간 등의 독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뉴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구가 대략 한 12, 3억 정도 되는데요. 7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익숙한 틱톡 같은 경우는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중국 빼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만 1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타오타오의 진정한 가치는 뉴스와 동영상을 추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 기반한 Q&A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트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든지 미국의 사모펀드인 KKR, 제너럴 어트랜틱 같은 아주 유력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에서 1위의 자리를 오랜 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컴퓨팅이라는 회사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업이고요. 만들어진 지 10년이 채 안 됐어요.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영어 단어로 눈송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가장 유망한 데이터 기반 벤처 기업으로 꼽히던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작년 9월 달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5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약 65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65조 원인데요. 제가 여기 영어로 썼지만은 작년의 매출액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1조 원이 안 되는데 기업 가치는 그것보다 70배가 넘어요. 그리고 이익 규모를 보면 작년에 적자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매출도 1조가 안 되고 적자도 6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70조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에 주가가 2배로 뛰어 올라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IPO 사상 처음 일어나는 신기록이었어요. 그런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펠런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는 2003년도에 설립된 20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노우플레이크랑 마찬가지로 유망한 유니콘 기업으로 꼽히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예요. 작년 9월 달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377억 달러, 40조 원이 우리나라로 치면 40조 원이 넘어가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1조 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매출액보다 기업 가치가 30배, 40배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런 거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글로벌리하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기업이,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업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그 증권시장은 사실, 그러니까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걸 본다면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의 기대가, 시장 기대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는 쿠팡입니다. 쿠팡은 빠르고 친절한 로켓 배송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예요. 작년까지 누적 손실 금액이 그러니까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쿠팡에 투자를 했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은 쿠팡이 언젠가는 세계 1위 기업인 아마존처럼 될 거라는, 한국의 아마존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많은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에서는 정말 아마존처럼 적당한 시기에 턴오버를 해서 성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의 쿠팡은 미국과 달라, 시장이 달라, 그리고 적자가 너무 커라는 아마존과 경쟁 상대와 시기가 다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쑥시키는 사건이 바로 올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인 그 3월 달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한 겁니다.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70조 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국내 그러니까 1위 유통기업인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그 10조를 간신히 넘어섭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마트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 백화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할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보다 매장이 하나도 없는 쿠팡이 기업 가치가 5배가 더 넘어요. 그리고 이 쿠팡의 시가총액이 한때 100조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시장에서 쿠팡이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요인 중에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확한 추천 시스템, 그리고 최적화된 분류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핀테크 기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비바 리퍼블리카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서비스 이름인 그러니까 토스로 기업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복잡한 인터넷 뱅킹을 간편하게 만들어서 사용자를 모으고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토스 같은 경우는 2020년 매출액이 4천억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그 투자를 받았던 최종 기업 가치가 매출액의 7배가 넘는 2.8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국내의 전통적인 금융권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국내의 그러니까 1위 금융기관은 그러니까 신한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예요. 이 신한금융지주가 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그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뭐 이런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예요. 그 자산 규모가 600조가 넘습니다. 이 600조가 넘는 신한금융지주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22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산 규모 더 작고 매출액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토스가 기업 가치가 2.8조래요. 엄청난 거죠. 또 여기 이 회사의 설립자인 이승건 대표라는 사람한테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이승건 대표는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많이 안 나요. 1982년생이고요. 8번의 그 창업을 하고 실패하고 창업하고 실패하고 해서 8번의 창업 만에 그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성장이 예상되는 은행과 달리 핀테크로 지칭되는 인터넷 모바일 뱅크는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 KB, 하나, 우리금융 등 같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토스는 재작년에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참여를 시키고 최대 주주의 자격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야놀자입니다. 야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텔 숙박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지금은 모텔뿐만 아니라 호텔, 펜션, 레저, 렌터카 같이 숙박, 여행과 관련한 토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핵심 경쟁력은 모텔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 야놀자의 창업자인 이수진 대표는 여러분보다 더 일천한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그리고 과거에 모텔 청소부, 그리고 모텔 프런트 직원을 했던 경력을 가진 분이에요. 이 이수진 대표는 예전에 유명했던 메뉴판닷컴 같은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광고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하는 걸 보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이르고요.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야놀자의 성공 요인을 3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을 사업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가거나 여행지를 간다면 맛집이나 여행지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다녀온 곳들의 리뷰도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올렸던 리뷰나 평가에 따라서 갈 곳을 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위해서 모텔을 간다라고 하면 모텔 방에 월풀 욕조가 있는지 아니면 물침대가 있는지 어떤 부대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올리는 사용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텔 정보 시장은 철저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더군다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보고 음식을 찾아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라고 하면 돌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텔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상대하고 같이 모텔 룸에 들어갔다가 방의 사진이 야놀자에 나왔던 정보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올 수 없어요. 사실 정말 민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철저하게 야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광고주는 고객에 대한 구속력을 보유한 야놀자에 종속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놀자는 시장 진입 초기에 과감한 M&A 전략으로 정보를 보유한 비슷한 경쟁자들 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텔 정보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신동엽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여객 어때가 등장했지만은
그러니까 현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요. 그 사업 초기에 경쟁자였던 그러니까 모텔 가이드라든지 호텔 365 같은 기업들을 과감하게 차례로 인수하면서 시장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점의 효과는 그 모텔을 가진 그 사업주들한테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 계약서상에서는 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갑의 영향력을 보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성공 전략은 그러니까 과감한 인재 영입입니다. 이 창업자인 이수진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졸 학력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이수진 대표가 정말 잘한 게 이 예비 유니콘 단계 기업을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펌이라든지 글로벌 IB 같은 출신의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영입을 해서 우수한 전문 경영을 갖추고 그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잘 고용을 하고 잘 부릴 줄 아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수진 대표는 과거에는 돈은 잘 벌었지만 단순하게 모텔 정보 제공 업체에 불과했던 야놀자를 숙박, 여행 관련한 토탈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성장시키면서 현재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은 묻혀 있지만 제가 그 하나벤처스에서 벤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를 하면서 살펴봤던 유망한 데이터 기반 벤처 기업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중에 그 뭐 일부는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어떤 곳들은 제가 사실 다 만나봤고요. 하지만 뭐 투자를 다 하지 못했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AI 기반의 상장 지수 펀드 ETF하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요 우측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이는 분이 그러니까 크래프트를 창업한 그러니까 김영식 대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학부는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바꿔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 기반의 퀀트 알고리즘 트레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적인 수익률 추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시장률을 초과하는 알파를 추구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선도적인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벤처캐피탈인 삼성벤처투자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했고요. 현재는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의 약 60%를 장악한 그리고 작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2개의 상장 지수 펀드를 상장을 시킨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데이터 기반 벤처 기업입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그 코드42라고 하는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코드42 같은 경우는 그 2019년 3월 달에 설립된 이후에 수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찾아갔지만은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 인공지능 개발 기업입니다. 그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회사를 찾아갔던 이유는 이 회사의 창업자가 그 사진 좌측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그 네이버에서 CTO를 했었던 송창현 대표가 네이버의 탑티어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나와서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인 사진 우측에 있는 정유선 회장님이 그 20억 원의 시드먼을 투자를 했고요. 이후에 상당히 많은 벤처 캐피탈이 찾아갔지만 그 투자 요청을 모두 다 거절을 하고 그 SK텔레콤이라든지 LG전자, CJ 같은 전략적 투자자만 골라 투자를 받고 있어서 그 벤처 캐피탈들의 애를 태우게 했던 회사입니다. 핵심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이에 기반한 모빌리티 공유, 스마트 물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코드 42 같은 회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스켈터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상단에 있는 분이 창업자인데요. 이 조원규 대표님은 구글 코리아에서 R&D 총괄 사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인공지능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을 모아서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회사입니다. 현재는 기업 가치 한 500억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상황 인지형 대화 엔진이라든지 초개인화 엔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임원들의 화려한 커리어에 비해서 약간 재무 라인이 약간 약해 보인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기업은 분명하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정작 핵심적인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개발을 대신해 주는 것들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사업 모델들이 한국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지, 똑같이 적용될지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큐레프트라든지 코드 42라든지 아니면 스켈트랩스,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는 못하더라도 유익 있게 이런 기업들이 성공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정부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주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에요.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뒤처졌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재작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잘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현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규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월드뱅크가 조사한 세계에서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5위로 선정됐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다음은 기업의 역할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틀리죠.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원가 절감이라는 현실에 갇혀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찾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A부터 F까지에 이르는 6 알파벳 산업에 있어서
그 금융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그 6개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라는 트렌드에 따라서 에이멘테크, 노령화 수령 증가에 따라서 바이오텍, 한류 활성화를 위해서 컬처텍, 그리고 부품 소재 장비와 관련한 디바이스 앤 딥텍,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이커머스, 그리고 그 금융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까지 이런 6개의 그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투자 방식과 다르게 최근에는 그러니까 투자와 융자를 결합을 해서 그 창업자의 지분 이석을 줄여주는 벤처덱 기법 같은 것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선진 그러니까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벤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 캐피탈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그 데이터 기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한 기업에 또 투자하고 하는 그러니까 후행 투자를 그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금융그룹처럼 그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 벤처캐피탈들이 힘을 합쳐서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초기 단계부터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도를 금융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교수님을 비롯한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민간 기업의 수요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컴퓨터 공학이나 그 뭐 통계학 이런 전공에 갇힐 것이 아니라 모든 전공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은 이제 그러니까 교양 필수로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것처럼 데이터 분석가는 그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그러니까 부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해서 그 이제 현업에 종사했던 그러니까 그 제 시각에서 좀 이렇게 그 실제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역량, 주 통계 분석 역량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한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컴퓨팅 역량,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들을 자문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역량, 이 세 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기관인 한국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빅데이터 역량 모델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기반 역량, 기술 역량, 분석 역량, 사업 역량 이런 거를 갖추면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갖추면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에서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치프 데이터 오피서, 그 최고 데이터 책임자를 지냈던 DJ 페이틀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어로 길게 나와 있지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앞에 나온 세 가지 역량이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팀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앞에 그 이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이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추는 거는 슈퍼맨이다. 라고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안타깝지만 사기꾼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있는데 100명 중에 98명은 본인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천재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추는 건 현실로 불가능하고 여러분들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역량 중에서 한 가지 역량에 집중하고 그리고 한 가지 역량 이외에 다른 역량은 조금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한 개 또는 한 개 반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식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역량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하는 역군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선문대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량 중에서 한 가지 역량 잘하고 다른 역량 조금 하면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간단하게 추천 조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분석가로서 역량이 맞는지를 좀 판단해 보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 서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제시해드린 찰스 윌런의 벌거벗은 통계학이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의 경영학 콘서트 이런 책들을 먼저 읽어보기를 좀 희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재밌다. 이 책 읽을 만한데 라고 생각하면 일단 데이터 과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중에서 한 권을 여러분들이 사시던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서 빌리시던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먼저 통계학 책 사서 보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을 먼저 사서 보시고 이 책이 재밌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런 책들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책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미국의 되게 유명한 데이터 과학자이자 정치 컨설턴트이자 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라는 분이 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널 앤 노이즈라는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꼭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데이터 과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없더라도.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 책이 상당히 훌륭한 책인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번역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64페이지나 되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갖춰야 될 역량이 첫 번째는 앞에서처럼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764페이지나 되는 지루한 책을 다 읽을 수 있는지 인내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가공이라는 되게 지리한
정말 티디어스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내심 테스트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심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통계학습이든 아니면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데이터 마이닝이든 관련한 전공 서적을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뭐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 안 드릴게요. 뭐 파이썬이든 아니면 뭐 R이든 뭐 세스든 좋은 프로그램, 매트랩이든 좋은 프로그램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적성을 진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개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세 개의 분야를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아까 그 분석 역량, 프로그래밍 역량, 컨설팅 역량 세 개의 역량이 있었는데 세 개의 역량에서 초급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분야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희망을 해요. 그래서 개발을 아주 잘하거나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돼서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하고요. 일단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수님. 네, 교육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컴퓨터공학부의 강필선으로 합니다. 예, 아유, 오늘 제가 강의 좀 오늘 특강 해주신 거 마무리를 좀 맡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산업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응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좀 많이 유익한 강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학생들 성무님 강의를 잘 들었을 텐데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좀 질문 부탁합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성공 사례에서 거의 하나가 독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야놀자랑 여기어때가 비슷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야놀자가 시장을 독점했던 이유가 그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했던 기술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서비스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야놀자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분석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반면에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로 사모펀드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익성에 치중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야놀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기어때가 과감하게 그러니까 광고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때 야놀자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최근에는 시장 점유율 차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2대 8 정도로 확연하게 그 차이가 벌어졌고 기업 가치는 그것보다 더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학생들 있을까요? 그 사이에 김정욱 교수님도 오셨네요. 예. 네, 그러면은 질문이 더 없을까요? 네, 그럼 질문 없습니다. 오늘 성무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강의 하신 어떤 느낌이랄지 어떤 또 이 PPT 말고 좀 더 PPT에 있었던 말씀 이외에 혹시 다른 말씀 혹시 해주실 내용이 있을지 어떠신가요? 학생들한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주로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 학생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로 중에 그러니까 하나로서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진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책 통해서 여러분들의 적성도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 후에 전공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모님. 그러면 오늘 훌륭한 특강 해주신 홍보현 성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어떤 박수를 드리고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다른 학생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모님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모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